의자가 있으니까 앉으라는 뜻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대구 시민들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대구의 유지분들이었어요. 아니, 유지분들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강연을 처음 했던 것이 2009년 거의 10년 된 것 같으네요. 그때 강연 제목은 현대인의 탄생이 제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 위생 조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또 그 조건 속에서 전쟁이 나고 전쟁을 견뎌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뭐 그에 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았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젊은이들한테 이 어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하면 된다는 자신감, 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뭐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시대의 고민이고, 그 시대의 고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이냐. 그 시대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는 자식한테 그 고생 안 물려주려고 고생한 건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고생을 몰라서 버릇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분들에 대해서 좀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제 분위기를 좀 아는데, 이런 조건에서 노무현 재단 또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존경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 하고 싶은지 꼭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잘못돼서 뭐 좀 조정을 해주실 거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열의 7, 8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이 헌법 전문을 그대로 써서 보여드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저 어렸을 때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어도 헌법 전문을 외워본 적이 없어서 요즘 학생들도 헌법 전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앞에가 좀 길긴 하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법조문 문장들이 다 긴데 맨 앞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계승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국민 앞에 놓인 사명은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대한국민이 하나다, 하나로서 주어져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대한국민은 뭘로 단결하느냐 라고 하면 정의, 인도, 동포애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의 핵심 가치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정의, 인도, 동포애로 단결한다. 마치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했듯이 한국인들은 정의, 인도, 동포애로 단결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놨어요. 87년 헌법을 이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새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그렇게 썼는데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도 없이 썼어요. 왜? 저게 재헌헌법에서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재헌헌법도 첫 문장이 이래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만 조금 다르죠. 4.19 민주이념이 추가됐으니까 87년에 그 다음에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라고 들어갑니다. 이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한다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크게 봐서 지금이 제6공화국 6번째 헌법을 쓰고 있는데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을 빼고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한다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전개됐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정부는 헌법에서는 이 정의 인도 동포를 뺐지만 당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썼죠.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인들에게 유독 강렬하게 와닿는 개념이긴 해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정의인도 동포회가 재헌헌법 당시에 튀어나와서 왜 헌법마다 이걸 그대로 썼느냐 하면 이게 3.1운동 때 처음 한 문서에 같이 표현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이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의가 무엇이냐? 법은 명료해야 되죠. 법이 애매모호하고 법의 단어들이 모호한 단어를 쓰면 누가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정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호해요. 몇 해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크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 더 모르겠죠. 사실은 그래요.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의라는 말을 우리는 헌법에 썼어요. 그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정의롭지 못한 일이냐는 판단이 모두에게나 명료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조금 전에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을 보더라도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정의구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의 검찰 행태를 보면 이게 굉장히 불의한 일이다. 정말 조사할 일들은 다 덮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더라도 정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서 어쩌자는 거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인도라는 개념입니다. 이 인도는 과연 또 무엇이냐? 인간의 도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뭐가 인간적 도리고 뭐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그것도 어렴풋이 생각이 날 수는 있는데 명료하진 않아요. 명료하지 않다는 얘기는 왜 이제 명료하지 않았는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료하지 않은 개념을 하나의 문서에 처음 쓴 것이 100년 전에 김희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다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이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맨 앞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48년 헌법을 만들 때. 그럼 김희덕 선언서를 썼던 당시 거기에 동조했던 민족대표 34명은 이 정의와 인도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희덕 선언서에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5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 전부예요. 길긴 한데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건 전부 선언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느냐. 근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함이에요. 두 번째가 차로서 자선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위케 하노라. 첫 번째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얘기예요. 인류 평등의 대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인류 평등의 대의를 요약하면 인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이고요. 그 인도를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인류 통성, 인류의 보편적 성질과 시대의 양심, 그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창과 방패,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1919년 당시의 세계를 보는 눈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도의의 시대, 이게 바로 정의의 시대와 같은 의미이고요. 그리고
인도적 정신이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약 3장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금일 오인의 체감.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다. 그러니까 김의독립선언서 공약 3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놓았던 인간적 가치가 정의와 인도였고,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25년, 거의 30년 동안 계속 이제 이 정의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민족,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헌법이죠.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한동안 건국절을 따로 제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저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내내 3.1절을 독립기념일로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에 대한 인류의 동의를 얻었고, 그것이 프랑스인들의 자랑이라면, 지금 3.1운동에서 천망했고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 인도, 동포애라고 하는 이런 동포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없어요. 한국인들은 동포애 그러면 다 이해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박애로 번역이 돼요. 브라더리 러브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뭐 박애라고 인류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이 가치는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피압방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승전국 식민지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표출했다는 데에 이 3.1운동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3.1운동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 군경의 총칼 앞에 빈손으로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특히 87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었고 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바꿔오는데 성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총칼 앞에 맨손으로 빈손으로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3.1운동 이전에 어느 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죽창을 들든 무엇을 들든 간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는 들고 맞섰어요. 동학농민혁명 때나 의병 전쟁 때나 뭐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그 전에 1860년대 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비무장으로 맨손으로 총칼 앞에 맞선 적은 없었어요. 3.1운동 때 처음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상대는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맨손으로 총소리타고 위협하는데 만세를 부르는 게 무슨 시쳇말로, 무슨 용기로, 무슨 깡으로 그랬을까? 뭘 믿고 그랬을까? 뭘 믿고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총 앞에 나선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 용기를 뒷받침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뭐 총으로 들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이제 조건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꽤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 제목이 미스터 선샤인인가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기자 맥킨지가 의병 부대 하나를 찾아가서, 한 곳을 찾아가서 의병장에게 물었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총을 들었느냐? 그 의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곧 죽겠죠. 그러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정신이었어요. 그건 이제 당대에 3.1운동 당시 우리 조상들이 빈손으로 총칼에 맞섰던 것은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했던 것은 이것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도주의에 합당한 일이라서 새누리운동에 맨 앞에 써놨던 것처럼 정의와 인도에 대한 믿음이 죽음을 감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인도, 동포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까지는 사실 한국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식민지를 겪었던 그런 모든 나라의, 그리고 그런 모든 나라는 사실 인류의 반이 넘어요. 그런 모든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몇 해 전부터 개인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었는데 5년 전부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한다. 보면 가운데 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저거만 보면 파리가 생각나요. 근데 파리만 생각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저게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를 열고 그 박람회장에 정문으로 만들었어요. 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그리고 저것을 보면 유럽 사람들, 그리고 알고 보는 사람들은 저게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독립선언과 정부수를 100주년 사이에 끼어있는 1884년에 뉴욕에 세워졌어요. 그냥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 뉴욕인 줄 알고 저것만 보면 미국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정신이 바로 자유다 라고 하는 것 전 세계가 알죠. 오른쪽은 역시 브라질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세우기 시작해서 10년 걸려서 완공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술상이에요. 브라질 독립 100주년 기념이고 이것은 이제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라의 실제로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저도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올해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전 세계 대표들을 초청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국제 행사로 치르고 우리도 100주년 기념물 하나 정도 만들어서 정의, 인도, 동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후손들에게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가치를 끌어안고 목숨을 버리며 싸웠고 100년 후에 우리가 그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야말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할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민지 겪었던 나라 중에서 한국인만큼 식민지 잔재 폐해라든가 독재 정치에 좀 석박해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물을 좀 늦더라도 부지라도 정하고 만들자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이 정의, 인도, 동포라고 하는 가치가 저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우리 헌법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중요한 세계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인도란 무엇인가? 인도란 무엇인가로부터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죠. 인간의 도리라고 얘기를 하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인문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학문인데,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형진 인류학상으로 인간의 진화 과정, 맨 왼쪽에 유인원에서 맨 오른쪽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인간 진화 과정인데, 예컨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주변에 보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100만 년의 시간이 압축이 돼서 우리 이 시대에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와서 프로포즈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위 되겠다고 하면 동물원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같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스럽죠. 우리가 고민스러운데 저 당사자는 또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뭐 그런 고민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누구인가. 자, 형질인류학상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는 것과는 별도로 좀 문화인류학 또는 뭐 예술인류학적으로 보자면 그런 이제 보통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략 한 10만 년 전쯤에 뭐 둘 사이죠. 네안데르탈인은 벌써 종적으로 멸종했다고 그러니까 호모세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개체 인종 내부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상당하죠.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인간다워진 것은 어떤 하나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하나의 능력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오래 기르다 보면 인간과 교감을 해요. 그리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밥을 주면서 정을 울리기 시작하면 정을 울리면 밥을 상상을 해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동물들에게도 있는데 그 상상을 상상하는 능력. 상상을 상상하다가 이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망상하는 인간인데요. 상상을 상상. 예를 들어 사랑. 만질 수 있나? 사랑을 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으면 누구나 뭔지를 알겠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사랑이 무엇이냐를 물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면서. 그죠? 늘 뭐 사랑 때문에 목숨도 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뭐냐 그러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개념의 내용을 못 채우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인간의 의식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 공평, 인도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성 중에서 그들이 인간이 발명하는 그런 개념, 거꾸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실제한다고 느끼고 그것이 어떤 무엇인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 태도에서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보이지 않는 실체는 신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랬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은 단군이 우리의 공통의 조상이라고 그냥 안 믿어도 인정을 해요.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또 뭐 일종의 그냥 말하는 것으로라도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개천절로에 보면 맨 마지막 후렴구가 이 나라 하나 보려면 단군이시니 이렇게 되잖아요. 단군은 누군가요? 단군의 아버지 환웅,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 우리 이 북에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따르면 단군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왜 표현이 좀 그런데 양해해 주세요. 후레자식도 아니고 왜 단군까지만 우리 조상으로, 단군만 우리 조상으로 인정하고 환인과 환웅은 우리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환인과 환웅은 신이에요.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단군은 인간이냐? 단군의 아버지는 신이죠. 근데 어머니는 곰이에요. DNA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신의 DNA와 동물의 DNA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인간의 DNA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란 반은 신이고 반은 짐승인 존재. 그래서 지금도 그 관념이 자취를 남겨서 아주 훌륭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고요. 인간의 품격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늘, 신과 짐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선으로 표현되고 선과 악으로 표현되고 옳고 그름으로 표현되긴 하는데 인간이가 늘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맙시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런 거예요. 유럽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중의 세계에서 우리도 저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도시를 뺀 나머지 숲이나 자연계는 동물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사는 작은 구역이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계는 우리가 천지인 하듯이 우주와 자연과 인간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사이에 서로 섞여 있는 혼혈종들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영어로 히어로라고 하는데 우리 영웅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원래 히어로는 헤테로하고 어원이 같아요. 헤테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단군처럼.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들을 헤테로라고 불러요. 그 T자만 뺄게 히어로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대개가 뭐 테세우스든 페르세우스든 헤라클레스든 아킬레우스든 제우스의 사생아들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죠. 그리고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아울러 갖춘 그런 중간종들이 있다고 봤어요. 메두사니, 스핑크스니, 무슨 미노타우루스니 이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면 신이 영웅을 보내서 물리쳐줘요. 인간은 할 게 없어요. 인간은 괴물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물을 물리치지 못하고 신에게 매달려서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아니면 신이 영웅을 보내서 인간을 구제해주는 것이 역사라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은 워낙 약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조금 더 인간이 진화를 해서 인간의 의식이 진화를 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괴물은 생각하지 않는데 역시 신과 인간 사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간을 구제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구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오랫동안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꽤나 유명했었는데 영웅이란 다름 아닌 만일반신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대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신의 자리를 기계가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게 딱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기계와 인간의 중간자들이 이제 인류를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또 비슷한 이제 세계관을 가졌어요. 근데 조금만 좀 요 얘기 말고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9시 반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관념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비슷했어요. 일단 하늘이 천자를 내어서 세상을 다스린다. 천자가 바로 하늘이 내린 특별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비슷했던 거죠. 개개인들은 또 어떤 존재였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조상 섬기는 의례라고 하는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혼백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이성적 또는 감정적 영역들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혼이 뭐냐?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기운이에요. 백은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땅의 기운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결합해서 잘 움직이는데 백은 주로 이제 동물적 영역을 다루고요. 욕망, 졸리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혼은 이성적인 것들을 다룬다고 봤어요. 하늘의 이치와 관련된 생각들을 혼이 담당한다고 봐서 이렇게 묶여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각자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혼이 돌아가는 곳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가겠죠. 백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요.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혼비백산이라고 그래요.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 혼에게
돌아가신 혼에게 드리는 의례가 제사죠. 혼은 날아다니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제사상 앞으로 날아오세요. 백은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성묘는 백에게 드리는 인사라서 꼭 무덤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과 백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계속 반복하지만 신성과 동물성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길은 뭐냐 하면 자기 몸에 있는 신성을 키워나가고 동물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길,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또 어떻게 보자면 몸은 동물성이 깃드는 것이고 마음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육체의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옛날 종교들은 영혼의 구제를 얘기했죠.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혼을 자기 마음을 신에게 가까운 쪽으로, 신의 속성은 무엇이냐? 지고지선, 영원불멸, 전지전능 이런 거 드렸었는데 착하게 살자. 그거 가르치는 거였잖아. 그거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은. 예, 착하게 살자를 가르치고 착하게 살면 영혼이 구제돼서 그건 이제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16세기, 15세기 초말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과학혁명의 역사적 배경은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상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사실상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천으로 입증을 합니다. 1543년, 그로부터 이제 50년쯤 지나서 1543년에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운동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요. 물론 그 전에 먼저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할까봐 겁이 나서 일단 의견을 철회했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겨 내가 죽으면 이 책을 출판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죽자마자 천체의 회전운동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돈다. 이거는 나중에 18세기에 가서 괴테가 저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전 세계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켜왔던 문명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신이 있고 신은 하늘에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늘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 질서를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죠. 지금도 기도는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 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또 가시니까 아니면 하느님이라고도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을 없애버렸어요.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 죄 없는 삶,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돼버렸다라고 이제 그때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또 인문학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인간 인성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늘이 없는데 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또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해에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에 비견되는 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져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이태리의 의학교수 의사 한 사람이 시체를 해부하고 그 해부하면서 피부 밑에 있는 근육 밑에 있는 신경조직, 뼈까지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인체 해부에 대하여. 사실은 인체를 해부하는 일은 아주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집트의 미이라가 해부 없이 만들 수는 없었겠죠. 잉카나 마야 문명에서도 해부의 흔적들은 나와요. 근데 그걸 책으로 기록으로 남긴 사례는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살리우스의 이 인체 해부에 대해서는 한자로 번역이 돼서 중국어로 한 50년 정도 지나서 들어갑니다. 중국의 한 의사들이 이 책을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역시 오랑캐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지는데 혼백이 없는 지체를 해부해서 뭘 알아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전명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의원이 있어서 외적의 시체 두구를 해부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남겨요. 근데 기록이 그 뒷문장은 그래요. 외적의 시체 두구를 해부해서 의술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써줘야 우리의 기대에 맞는데 당시 사람 뭐라고 썼냐면 천벌받아 일찍 죽었다. 사람 몸은 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몸을 해부해서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부에 관한 책을 안 남겼어요. 근데 베살리우스는 겁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건 겁이에요. 신이 무섭지 않았던 거죠. 신이 무섭지 않게 만드는 이제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해부를 해봤더니 인간이 동물하고 비슷하더라. 원숭이하고 인간 사이에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없더라. 개, 돼지와 인간 사이에 해부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죠. 이거는 1543년의 일인데 이게 상식으로 자리 잡는데 400년이 걸려요. 이제 이런 의학 지식들하고 그 이후에 의학 기술상의 발견, 발명들을 계속 이제 내 성과가 누적되면서 1859년에 찰스 다윈은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죠. 인간은 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설령 신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서 진화해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세상 모든 동물들이 원래 만들어진 상태, 원래 출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서 모양이 변해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한 자기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허버트 스펜서는 꼭 이게 다른 얘기를 해요. 제 얘기는 좀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요.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되어 있는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런 편차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있고 어떤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어떤 민족은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다윈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사회도 사실 19세기 이 시대는 무슨 사회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법칙으로서 이른바 인간 사회도 동물계의 진화와 똑같은 원리로 진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를 사회 진화론 또는 소셜 다윈이즘 같은 뜻이에요.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20세기 내내 세계를 지배했어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사실은 이 사회 진화론의 유일한 진리인 것 같이 사람들이 믿던 시대였어요. 중국 사람 양계초가 이 사회 진화론을 번역하면서 이 이론을 세 개의 사자성어로 압축했습니다. 하나가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잡아먹는다 쓰던 말이죠. 두 번째가 우승열패, 우수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배한다. 세 번째가 적자생존,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루저가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만들어졌어요. 인류의 상식이. 인류의 보편 상식이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동물이다. 이제 신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은 동물의 일종이다. 인간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개체가 성공하고 경쟁력이 없는 개체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고 죽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 법칙이다. 자연의 철칙이고 사회의 철칙이다라는 생각이
19세기 말에 지배하기 시작해요. 사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과학혁명의 과정에 추세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신성을 죽여버리고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어떤 마음이? 남을 괴롭혀도 편해요. 남을 죽여도 편해요.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죽였죠.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로 죽이고 그 죽인 시체들을 또 압착기에 넣고 짜서 비누를 만들어 그걸로 세수를 하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 1차 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독가스가 나와서 살포되기 시작한 것이 1차 대전 중이었으니까요. 신이 없다라고 믿고 인간에게 신성이란 없다라고 믿고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다 믿고 나서 인간의 행위를 봤더니 인간이 과거에 상상했던 어떤 악마도 인간보다 잔인하지 않았어요. 인간보다 악랄한 악마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한가. 경쟁을 통해서 역사는 무한히 발전한다. 계속 진보해 나간다고 믿었는데 그 경쟁을 노골적으로 하는 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가장 노골적인 경쟁이 전쟁이에요. 그죠? 둘 다 쟁이잖아요. 그냥 뭔가 좀 유보하고 하는 싸움이 경쟁이라면 이제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전쟁인데 경쟁의 가장 진화된 형태가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유럽인과 아시안인들이 할 때는 자기들이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리 많이 죽였어도. 그런데 이제 경쟁을 거듭하면서 막상 전쟁의 무대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명화한 지역인 유럽에서 전쟁을 해보니 끔찍한 거죠. 이 경쟁은 문명을 진보시키고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사를 종말로 이끌게 만들 것이다. 핵무기 시대 지금 놓고 보자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종말로 이끌 것이냐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거든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했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뭘 낳느냐.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게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가치, 그동안 믿었던 인간적 가치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마라. 이건 어느 정도에서는 첫 번째 들어가는 계율이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사람 죽이면 훈장받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항상 인간이 만들어왔던 계율인데 저게 무슨 그 군수품을 도둑질하고 그러면 또 훈장받아요. 불 지르지 마라. 남의 재산에 불 지르지 마라. 불 지르면 또 훈장받아요. 인간의 모든 평화를 중심으로 공존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왔던 인간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이 전쟁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쁜 짓이 훈장받는 상황이 전쟁이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인간이 기계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동물이라고 자기 자신의 동물성을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18세기 말부터 조금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면에 다시 등장해요. 인간에게 신성이란 없다고 그 믿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은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인류사적으로 제3차 인도주의의 파동, 제3차 휴머니타리아니즘이라고 불러요. 제3차 인도주의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인도주의는 신과 인간이 별 차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리스 시대의 인간주의. 두 번째 인도주의는 이 과학혁명에 앞서서 진행되었던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신의 속박된 존재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르네상스의 인도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1차 대전 기간 중의 인도주의예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인간이 동물이 되면
인류는 존재할 가치, 가치도 없고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도 표면상으로는 인도주의의 발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1918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도 바로 이런 인도주의의 발현이었어요. 인간이 동물과 똑같다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짓밟고 괴롭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현상인데, 자연현상인데,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약한 민족도 스스로 존재할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승전국 식민지 민족개방운동의 최초로 믿고 적용한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이 인도주의의 가치가 1차 대전 이후에 퍼지긴 했지만, 대개 이제 강대국,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말로만 냈을 뿐이지 실천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일어났죠. 2차 대전을 겪고 나서야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바로 이 인도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1조인데 이게 우리 김희동 선생님이 쓴 인류 평등에 대해 의의를 극명하네. 우리 세계 인권선언보다 30년 먼저 우리 독립선언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직무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동포였죠. 전 세계 몸으로서 빈손으로 총칼에 맞서서 한국인들은 1919년에 바로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하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짓밟아서는 안 되며 아무리 약하고 가난해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인류평등에 대해는 단지 민족평등이나 국가평등에 국한하지 않아요. 이 세계 인권선언은 제가 뒷부분에 빼놨지만 모든 형태, 종교, 피부색, 학력, 재산, 남녀, 성별 어떤 이유로도 인간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하다. 근데 이거 1919년에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것이 1949년이에요. 우리 3.1운동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거기 이미 여성 참정권, 남녀차별 일체, 신분, 귀천, 남녀의 일체 차별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인류평등의 세상은 단지 민족 자결주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과 권리,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한국인들은 100년 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그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부르는 프랑스도 하지 않았던 1948년 재헌국회 선거에서도 남녀 차별 없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이었어요. 요거는 제가 뭐 뒤에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 되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해서 다 30분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KTV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전용의 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검색하면 픽이라고 해서 대한 내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3.1운동 이후에 정할 때에도 좀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국호가 왜 생겼느냐, 이거 누가 지었느냐. 3.1운동 당시에 국호를 어떻게, 끝나고 임시정부 만들 때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논란이 좀 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조선이 마음에 안 들고 조선으로 있다가 망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대한제국이었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일본 춘홍의 칙령으로 한국의 국호를 거쳐 조선으로 함이라고 만들어놔서 조선 총독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이름이 조선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이름은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거 고종이 만든 이름인데 우리가 민국으로 새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고종이 만든 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겠느냐. 이제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 뭐, 사료는 아주 간단해요. 그 사상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성우 선생이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합시다. 라고 해서 그냥 대한민국 이름을 정했다고 해요. 그럼 고종은 왜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제국은 황제의 나라니까 제국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민국을 바꾼 것인데.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한자문화권,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들은 좀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 제국은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나라 이름이 다 한 글자예요. 하, 은주, 수상, 송, 원, 명청 하듯이.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이 중화민족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은 두 글자로 압축을 해요. 토본, 돌골, 유구, 안남, 조선, 말갈, 여진, 숙신 하듯이 전부 몽고까지. 그러다가 17세기에 이 유럽 세계, 그 전에 유럽을 접촉했을 때는 두 가지를 붙였어요. 라마, 애굽, 히랍, 이런 게 다 그런 이름들이죠. 고대 국가들에 대해서는 두 글자를 붙여줬어요. 페르시아는 파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모양이에요, 중국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대개 이 유럽 사람들은 세 글자를 붙여요. 아라사, 로서와 토이기, 연길리, 불란서, 오지리, 흉아리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미리견 이런 식으로. 이 이름으로 차별했어요. 한 글자는 중하의 나라, 두 글자는 오랑캐의 나라, 세 글자는 금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차별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 금수의 나라한테 된통 당하고 나서 금수한테 당했다는 게 더 자존심 상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중하의 나라께로 올려준 게 미국, 영국, 법국, 덕국, 불국 이런 식이 된 거예요. 한 글자씩으로 줄여줬어요. 네, 황제의 나라는 한 글자여야 한다는 생각. 그럼 우리가 한 글자에 우리에게 맞는 한 글자를 나라를 뭘 찾을 것이냐? 사만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왜 하필이면 사만이냐? 사만도 한 글자가 아닌데 한으로 가는 거죠. 왜 한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종과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당군은 중국의 요일분과 같은 시대에 왕위에 오른 창업의 군주인데 이때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랑캐의 나라였다.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문명국이 된 것은 나중에 중국 은나라가 망할 때쯤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왕위를 더불어 이었다. 그래서 그 기자 조선이 문명화의 시작이었고 나중에 위만이 기자 조선을 몰아내고 이제 위만 조선을 세우는데 이거는 참호라는 짓이고 역적들이었다. 정통은 기자의 후예에게 있고 기자의 마지막 후예인 준이 남쪽으로 남하에서 만든 나라가 사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통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이라는 이름은 뭘 담았냐면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중국과 대등한 문화를 거슬렀던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이름을 썼느냐면 19세기 말 상황에서 당시 대한제국 조선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식민지화의 위기를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문화 수준을 건설함으로써 열국과 대등한 문화 수준을 갖춘 나라로서 독립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문화적인 태도였어요. 그거 어깨는 길이 없었다고 봤으니까. 고종이 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데는 그런 조선 중기 이후 유생들이 가져왔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거 자체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것이고 임시정부를 만들 때 대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수작으로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 생각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만 민국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으로 바꾸었죠. 앞에 대자는 그 당시 관행적으로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대영제국 할 때 쓰는 거라서 이 정치국권은 아니었어요. 정치국권은 한 글자였어요.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그러지 중국 얘기 부를 때 대명제국, 대청제국 이건 뭐 영어 제목으로나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이제 다 쓰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앞에 정의, 인도, 동포라고 하는 것. 인도란 인간이 동물과 짐승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정의란 그 짐승과 다른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지키는 것.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감하고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이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면 사범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태권도를 왜 배우느냐?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강자에 맞서 약한 자를 도우려고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강약의 구별이 있는 상황에서 정의란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그 정의감에 기대서 생존과 존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을 갖게 되면 약한 민족을 부추겨주는 것이, 약한 사람을 부추겨주는 것이 올바른 인도주의고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사실. 무슨 힘으로 일본을 몰아내겠어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 믿었던 것도 이 정의와 인도의 가치였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사실은 이제 본인으로서는 한일 애국단 윤봉길, 이봉창한테 폭탄 줘서 던지게 하고 그런 식의 의열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의 군단 정권 수립에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이게 당시 독립운동의 경험이 한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유산이죠.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범 선생의 외모를 보거나 보면 아름다움하고 잘 안 어울리긴 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자가 빠졌네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이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 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가치에 기초한 인도주의에 기초한 국가를 만들고 인도주의로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는 세계를 만들면 인간들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저번에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김구 선생은 어릴 때 동학 접조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뭐 살인범이 되기도 했었고, 일본인 한 사람 명성황 살인범으로 오해해서 때려 죽이기도 했었죠. 저 생각은 어디서 깨우쳤을까, 저런 생각을. 저거 배우려고 어디 대학에 유학 간 것도 아닌데. 예, 독립운동 하면서 자연히 체득한 생각이에요.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영속되는 한 힘없는 자들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힘이 아니라 문화로서, 사랑으로서, 인의로서, 자비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죠.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이제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베품, 나눔, 평등. 이것을 이제 헌법에 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헌법이 이 정의, 인도, 동포를 핵심 가치로 놓고 우리가 약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인간의 집단적 반성은 30년 정도를 채 못 가더라라는 거였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저건 하나의 반성이었어요. 세계 인권선언이 나오고
68년 유럽혁명 때까지 한 20년,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정도는 사람들이 이런 집단적 반성의 기초에서 무슨 사회주의, 냉전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의 폐단을 줄여나가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서로가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경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인간을 동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죠. 원래 인간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동물성에 반대되는 신성, 그러면 대체로 신성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신은 전지전능해야 되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둘째는 영생불멸해야 돼요. 셋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신은 지고지선, 모든 선의 기준이 됐어요. 선행의 기준이 됐어야 했어요.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선, 자비 뭐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인간은 자본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와 신과 비슷한 다른 존재들을 찾아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 최초의 백화점, 파리에 가면은 벙마슈에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아직도 문을 열고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큰 백화점이었었는데, 에밀 졸라가 저 건물을 보고 나서 뭐라고 불렀냐면, 유명한 드레푸스 사건의 양심적 지식인 있죠. 뭐라고 불렀냐면, 저게 현대의 신전이다. 제 아는 사람 중에, 저는 이제 한국사전공에서 이러고 있지만, 그 친구는 지중해 역사를 전공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그런 거 전공할 걸. 왜냐하면, 친구는 방학 때만 되면은 어디 교회나 성당에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성지순례단 인솔하고 무료 여행을 다녀요. 무료로 여행을 다닐 뿐만 아니라 강연료도 이렇게 같이 받고 다니니까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부러워요. 부러운데 자기는 아니래요. 처음에 몇 년은 재밌었는데 요즘 아주 짜증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갔는데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는데 1시간쯤 지나면은 지루해 한대요. 갑시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신의 은총을 느끼는 곳은 성당이 아니고 여기래요. 그 도시 제일 가는 백화점에 가면 눈동자는 커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아낌없이 헌금하고 뭐 하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은총이라고 받아나가서 입은 찢어지고, 은총 받은 사람의 표정이 저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곳은 성당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속성이고, 가장 많은 은총을 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아니고 그냥 돈이라고 하는 물건이죠. 심지어 이제 교회에 가거나 절에 가서 또 돈신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제 돈신 안 해주는 브로커 정도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잘만 바꾸면, 잘만 보관하면 영생불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 많으면 전지전능하다고 믿어요. 못할 게 없죠. 한 가지만 빠져요. 지고지선. 돈은 선악이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계. 우리 알파고, 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죠, 일단. 전지전능한 것 같이 보여요. 잘만 이제 다듬으면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고, 컴퓨터 같은 것들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선악의 개념은 없죠. 기계. 그리고 더구나 이제 특히 인간의 몸도 기계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한동안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는 이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품었던 것도, 이게
사람의 장기를 복제해서 상하면 갈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영생에 가까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저 은하철도 9호가 만화를 괜히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그런 스토리예요. 먼 미래가 되면 부자는 기계에 머물러서 생체 인간을 사냥하면서 볼 것이다. 그래서 생체 인간으로서 기계 인간에게 사냥당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너는 제발 기계에 머물러둬라. 그렇게 기계에 머무는 것이 과연 인간일까? 인간이 돈과 기계로 변화되는 과정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죠. 그랬다가 몇 해 전부터 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성의 기운이 불고 있어요. 그런 거죠. 인간, 동물에게서 동물은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무엇보다도 힘 중심으로 동물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해 여기는데 과연 인간에게 힘이란 무엇인가? 20세기 이래로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한자문화권에서도 이 힘을 그렇게 존중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힘이 드는 게 좋아요? 나는 게 좋아요? 힘들고 싶지 않죠. 힘나고 싶죠. 그죠? 힘내 살고 싶죠. 힘나다는 힘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 밖으로. 힘들다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뭔데? 논어의 자아, 불어, 괴력, 난신, 공자께서는 괴상한 것, 힘, 어지러움,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힘이 일종의 도깨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하는 동안에 몸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쉬면 나가버리는 것. 그래서 힘을 내서 일하자는 걸 이제 좀 쉬어서 힘을 내보내자라는 뜻이었어요. 일하고 있어도 들어와 버리니까 이놈이. 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그 사회진화는 우리가 반성을 했다 하더라도 워낙 이게 자본주의에 결합되어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런 단어로 좀 바꿔버려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전부 역자로 끝나요. 실력, 능력, 매력, 체력, 경제력, 지도력, 친화력, 창의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어떻게 힘으로 하나요? 근데 뭐 사고력이니 분석력이니 이해력이니 온갖 것들을 힘으로 표현하고 저런 걸 길러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붙어요. 사랑력, 자비력, 무슨 뭐 배려력, 연민력 이런 걸 못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들, 인간이 같이 어울려 사는 데 필요한 가치들, 경쟁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집중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가치들은 힘자가 안 붙고 그래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의 고질병이죠.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왜? 뭔가 힘을 들이면서 사니까 힘들죠. 힘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저게 이 시대에 사람들 입을 은총 내려주는 이제 신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고민을 왔다 갔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신의 노예에서 해방된 인간에서 동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성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과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놓여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과 백으로 구분해왔고 인간이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라고 믿어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존재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을 했고요. 마음은 신의 영역에 있고 몸은 동물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다인주의나 과학혁명이나 인간을 동물로 긍정하는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몸은 하찮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몸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썩어버릴 것이고 마음은 늘 살아있을 것이다. 잘만 가꾸면, 잘못 가꾸면 몸과 함께 썩어버리는데 잘만 가꾸면 살아서 영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불교에서는 몸을 허물이라고도 불러요. 허물이 뭐냐? 헛된 물건이죠. 실제로 몸이 실체이고 마음은 안 보이는데 마음이 실체이고 몸을 허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었었는데 힘을 죽이면서 이제 인간은 몸 중심의 세계, 몸 중심의 자기관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건 동물적 자기관하고 똑같아요. 몸은 동물성에 담긴 것이고 영혼이 신성에 담긴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몸이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몇천 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출가하셔서 스스로 고행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고행은 인간 구원의 의지와 결합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했어요. 이분의 단식은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똑같은 일을 자기 한 몸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름이 헬스와 그 다이어트로 바뀌었을 뿐이지 헬스란 이름의 고행, 다이어트란 이름의 단식을 자기 한 몸으로 했어요. 자기 한 몸의 크기가 예성인의 우주만큼 커진 거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을 기르고 싶고 경쟁력을 기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남을 억누르고 싶고 남을 괴롭히고 싶고 갑질하게 되고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이렇게 살아서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감성적으로 왜냐하면 김구 선생도 이론적으로 안 따졌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문화의 나라 베푸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촛불로 광화문을 덮고 뭐 서초동을 덮고 여의도를 덮고 한 역사가 이제 길게 잡으면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촛불의 역사가. 근데 더 길게 잡으면 이 역사는 3.1운동 때로 올라갔죠. 뭘 믿고 촛불 하나 들고 87년 6월에는 뭐 돌이나 화염병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로 탱크 무슨 뭐 그 최루탄 권총 최루탄 몽둥이 이거에 맞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걸 들고서 밝히고자 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초의 촛불 시위는 이제 서울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촛불 시위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교수님 미선이 추모 집회였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소고기 졸속 수입 반대 집회였었고 그랬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됐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였었고 또 이번에 또 촛불 일어났어. 거기에 일관되어 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저는 근데 이 정의에 대한 생각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왔지만 그걸 일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다. 국가가 권력기관이 또는 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깔려있는 것은 특히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도 깔려있었던 그것이었어요. 어린 중학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였고요. 인간다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었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었고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데 대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미안함이었던 거죠.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적 권리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하지만 3.1운동 때부터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는 저는 여전히 우리 헌법에 담고 있는 정의와 인도라는 가치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느낄 때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인간의 도리 서로 어울려 사는 인간 함께 사는 인간 남을 괴롭히지 않는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의라고 믿으면서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늘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촛불도 검찰이 정의로운가 언론이 정의로웠는가에 대한 우리 판단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로 바뀐 것이 뭐냐? 다시 정의와 인도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고대 인간들은
몇천 년 전의 인간들은 인간이 자기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하는 19세기의 그 진화론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오늘날 인간은 자기 좌표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인간에게는 한편으로는 돈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은 자기가 동물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계처럼 사는 게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사는 게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요인들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나 안에 있는 신성, 나 안에 있는 기계성, 나 안에 있는 물욕, 나 안에 있는 동물성, 이런 것들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짐승 같은 것보다 좀 낫잖아 내가 이 정도면 됐었는데, 이제는 기계 같은 인간과 지금 돈 밝히는 물욕에 사로잡힌 인간과 그러면서도 신성을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적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간 속에서 자기의 좌표를 찍어야 돼요. 촛불로 밝히려고 하는 것, 세상을 밝히려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밝히는 차원에서 보자면 다시 나를 어느 쪽으로 가져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나가는 것이, 또는 나와 내 이웃이 바뀐다기보다는 조금씩 좀 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길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의와 인도 동포애라고 하는 생각,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 평등이라는 생각, 빈부, 귀천, 남녀, 종교, 민족, 인종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 누구도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쪽으로 바꿔주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지지부진하게 우리 헌법을 끌어들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절고 잘 들으셨어요? 지금 그 시험지 돌립니다. 시험지 돌리는데 60점 미만은 회비 받습니다. 정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강의였고요. 역사, 종교, 문화, 철학, 정말 저는 역사학자로 생각했는데 이건 철학, 종교, 정의, 인도, 인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좋은 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봤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일정 질문을 이제 우리 질문을 교수님이 선택하셨어요. 포스트에 그치 이제 선택하셔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는 차마 제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아있는 책 중에는 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200년, 300년 동안,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인데, 모든 역사는 주어가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사. 책은 다 아시잖아요. 국사라고 생각을 하죠. 세계사는 좀 인류사라고 하는데 다 주어가 있어요. 가끔은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는 주어를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그런 역사들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책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남의 나라 역사 책을 좀 보시는 것들이 북산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우리가 잘 몰랐던 베트남의 역사라든가 뭐 브라질의 역사라든가 요즘 한창 이제 그 문제 시끄러운 칠레의 역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제 시야가 아이들에게도 남의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역사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왜 여행을 하나? 그냥 어디 관광지 좋은 데 가서 눈 좀 씻고 오려고 하는 건가요? 여행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으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주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나라 역사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30년 훨씬 넘게 한 일을 5분 만에 다 그냥 가져가시려고 그러시네요. 역사 뭐 세상에 어떤 공부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 드라마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틀린 데로 가버리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커피숍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 치고 올바른 길을 안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래요. 그냥 정말 역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한두 권의 역사책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를테면은 역사 비평이든 이제 많지는 않은데 역사를 소재로 다루는 이제 그 개간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중적 아니면 과거에 지금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조각에서는 이제 한국사 시민 강좌니 이런 것들 여러 개를 그냥 좀 읽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쉬운 것 중에 바른 것은 별로 없다. 쉬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게 턱지지. 어렵네요. 역사를 비상식적 이념을 벗어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가 적었나요? 그러니까 비상식적 이념을 벗어나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운데 알릴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이신 모양인데 알리고 싶은 선생님이신 모양인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정말 이제 과학 지식, 이건 이제 사실 16세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도 잘 이데올로기란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거의. 가장 밑에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보편 지식들이 있고요. 여기도 좀 높은 수준의 지식들이 좀 있죠. 전문 지식이라고 불리는 지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지식들이 결합되는 방식, 지식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지식 체계 자체의 정당성을 하나로 꿰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 위에 지식이 있고 지식 위에 이념이 있어요.
말 자체로 보면 비상식적 이념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이념이 아니에요. 상식에 위배되는 것들은 이념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그마라고 그러죠. 도그마, 이념도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편견 덩어리. 편견 덩어리는 뭉쳐서 살고 있어요. 또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요즘 세상에도 편견을 뭉쳐서 여자가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이게 무슨, 옛날로 치면 이게 무슨, 남존여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 이데올로기도 이념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착오인 거죠. 그냥 편견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런 거를 벗어나서, 이런 이념에서 벗어나서 역사를 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이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편견에서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안의 역사에 썼던 것은 주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옳다고 믿었던 것. 왜 남자는 박력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 여자라면 모름지기 현모양처가 돼야지. 이거 자체가 얼마나 군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 기준에서는 편견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념에서, 비상식적 이념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스스로 편견에서만 벗어나는. 그러면 무엇이 비상식적인지, 이게 이념인지 도구마인지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쪽 말을 핵심을 관통하는 단순 명료, 천철, 글솜씨는 어떻게 키우나요? 몰라 못 들어 나죠. 2008년 벌써 11년 됐네요. 2008년 10월 11월 달인가 그때 처음 제가 이제 트위터를 시작을 했어요. 140자 제안이잖아요. 네, 140자 제안에 맞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농담이고요. 반은 진담이고요. 사실은 짧은 글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짧은 글에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저어되기는 하는데 사실 짧은 글은 짧은 글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긴 글을 쓰고 줄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한겨레 신문에 현대를 만든 물건들이라는 컬럼을 연재한 게 지금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쯤 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네요. 대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고지 4.3매, 지금은 조금 늘어서 5.5매 쓰라고 그래요. 원고지 4.3매, 4.5매 그러면 글자 수를 세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의 사물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코너거든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다 풀어나갈 수가 없죠. 써보면 원고지 10장이 훨씬 넘는데 그걸 이제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트위터 정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생각을 또는 자기 욕심을, 자기 필요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이렇게 감싸고 꾸미고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시로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생각을 덜고 나의 욕심을 더는 훈련. 사실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짧게 글 쓰는 훈련보다는
자기를 덜 괴롭히면서 사는 훈련.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일 수도 있는데 욕심을 줄이면서 사는 훈련.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답변은 아마 안 됐겠지만 글쓰기는 그렇게 좀 그래요. 예. 뭐 길게 썼다가 줄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촛불혁명은 후세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의 어떤 의미로 남는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죠. 역사가 하는 게 그거니까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는 하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건 미래 세대가 평가할 일이겠죠. 미래 세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것보다는 평가는 맡기는 게 옳아요. 맡기는 게 옳은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역사학자들 때 뭐 이제 객관적 사회의 객관적 요구, 개인적 어떤 이제 야심,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골라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골라냈을 때 이게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러이러한 지도부들의 이러이러한 개인적 야심이나 사심 때문에 일이 뒤틀렸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 나중이지만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고는 없겠죠.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촛불혁명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네. 맞아요. 다 촛불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들어간 그런 일이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글씨가 노안인데다가 어둠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도로 붙일게요. 누가 읽어주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거 혹시 강압적으로 질문지 써내게 하신 거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써라 이런 거 같은 사실은 본질이죠. 그래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사는데도, 그죠? 인간으로 사는데도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하면 제가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더 뛰어넘을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여행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그냥 경치만 보고 그냥 놀고 색다른 음식 먹고 오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세계에 가서 왜 이슬람 여성들은 저렇게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딱 보고 나서 에이 뭐 야만적인 종교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다 보면 그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에요. 얘기 나온 김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구조주의 역사학자들의 발상은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바닥에 기저부, 기층, 구조가 있고 그 위에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이제 본류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서 순간순간 번쩍번쩍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지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층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내 안에 제가 내 안에 역사라는 책의 제목을 붙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안에 나는 분명히 현대인인데 내 안에 구석기 시대 인간의 요소는 안 남아있는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요. 전 남자니까 제가 그래 쇼핑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남자들의 쇼핑 습관은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가다가 마음에 드는 게 보이고 누가 사라고 권유하면 제거덕 사요. 깎을 줄도 모르고 그냥 더 보는 게 귀찮아. 그냥 그래서 그거 괜찮네. 그러고 사고 말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죠. 뭘 살지 만약 모르고 사기로 결정해놓고도 어디 흠은 없는지 따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가격도 흥정을 하고 막 이래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리적인 차이인가? 저는 생리적 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들 중 사회화의 차이인데 그 사회화의 역사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건 사냥꾼과 과일 채집하던 사람들의 직업적 차이거든요. 사냥꾼은 앞에서 지나가면 그게 병든 놈인지 멀쩡한 놈인지 뭐 뚱뚱한지 살쪘는지 말른지 가릴 여지가 없어요. 보이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남성식 쇼핑법이 옛날 사냥꾼식 사냥법이에요. 반면에 이제 여성들은 이걸 이제 뭐 과일을 쌀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상했는지 벌레 먹었는지 세심히 살펴야 되고 얘기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나무에서 야 여기 더 좋은 거 있어 일로 와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대화가 노동이에요. 근데 사냥감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 무리에서 누가 짐승 기다리는데 떠들면 그죠? 경상도 사람 남성들이 과묵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석기 시대 인간 기질이 더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신석기 시대에 축적된 것들, 신문제 시대에 축적된 것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또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겨우 쌓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역사란 시간 여행의 안내자이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재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청산이 가능한가? 구체적이네. 아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란 내 안에 쌓여있는 역사를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기도 하지만 따로 있는 게 아니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근데 그 책을 저라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따로 쓸 것 같아요. 쓰고 싶어요. 근데 차마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근대인으로서 가장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성공의 자취를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용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일찌감치 우리나라 영어학교 생기자마자 유경공원에 1기에 합격해가지고 1기 입학해서 영어 먼저 배웠고 미국 공사관에 직원으로 가서도 영어 배웠고 돌아와서는 뭐 지방관찰사 학부 대신 역임하면서 인맥도 단단히 쌓았고 스펙 좋죠, 인맥 좋죠, 가문은 별로 볼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 기회를 무엇보다도 잘 봤어요. 기회를 잘 잡았죠. 자기한테 유리한 기회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제가 늘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으로 표현되는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완영이 모범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이 일제시대가 아닐 뿐이지, 현대의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완영처럼 살아왔어요. 살고 있어요.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완영 같은 가치관, 이완영 같은 인생관, 이완영 같은 생활 태도를 청산하면 돼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청산 얘기를 해방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고 있냐면, 사실은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변명을 했죠. 근데 지금 친일파들은 변명을 안 해요.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들어요. 그런 책들이 뻔히 나와요. 그죠? 친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책으로 나오고요. 베스트셀러로 팔려요. 반일종족주의 같은 것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청산해요? 감옥에 보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아니죠. 그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문화를 건설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건 문화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청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와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 그런 문화, 사람들을 만드는 문화, 그런 문화를 우리 주변에서, 내 안에서부터 극복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9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다 듣긴 해야 되겠네요. 역사학자들마다 가르침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변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어떤 지방에 소도시가 있었는데, 소도시에 새로 시장이 된 분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도시는 아니고 대구보다 약간 작은 도시였었는데, 그래서 자기 도시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자들을 몇 사람 모아서 자기 도시 역사책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는 이제 역사책 한 권을 무슨 시의 역사였어요. 제가 그 도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다른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역사책을 썼으면 되지, 또 무슨 역사가 더 필요하냐. 역사는 하나뿐인데 왜 다른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지금 그렇죠. 역사가 하나뿐이라면 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오고, 왜 또 그에 반대하는 다른 책이 나오느냐. 왜 역사학자들마저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라 왜 생각이 다르냐라는 거죠. 역사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역사학자들 어떤 그룹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룹은 이렇게 생각하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이 똑같지 않은가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역사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아온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욕망, 이런 의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서 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공동체에 피해를 덜 주면서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길인가를 고민하는 일이고, 그럼 자기 생각이 다르면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누구는 춘향전에서 이른바 조선시대 저 사랑의 테마를 찾기도 하고, 누구는 탐관오리의 문제를 찾기도 하고, 누구는 뭐 얘기 안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건데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77세 저희 어머니랑 함께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45년 해방 날 저희 어머니는 오빠 여기 있네. 당신의 어머니 등에 업혀 오빠 등에 업혀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대구에 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가 못 읽겠네요. 이런 곳으로 와서 그러니까 45년 해방에 피난을 가셨다고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6.25 때 피난을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긴 읽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50년도에 오빠 등에 옆에서 피난을 갔다 이거잖아. 5살 때 했을 때. 응? 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문 좀 지금 그러면 포스트잇 하셨죠? 응? 네. 뭐라고? 지금 한 5분 정도. 그러면 예, 제일 먼저 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강석 씨. 그러니까.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정의와 인도 그리고 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 이제 제 의견 아니지만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태 말씀드렸어요. 그건 짐승 같은 생각이래요. 동물적 세계관이고 동물적 인간관이죠. 정의는 힘이 결정한다 라는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힘없는 자들은 언제나 희생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길러온 함께 사는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파멸로 이끌 세계관이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국가적 단위나 아주 큰 단위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반론하기에 딱 적절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사실은 예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리고 숙제를 풀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것이 유럽 공동체 같은 거였잖아요. 유럽연합.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유럽연합의 싹은 어디에서 텄느냐? 제2차 대전 때 텄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유럽연합의 바탕이 돼 있었고 그 절실함에서 튕겨나간 게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거든요. 인간이 지금 이제 여러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깨달은 방향성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끊임없이 이제 그 노력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싸움이 힘의 싸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제 생각에서는 항상 그래왔어요. 정의는 힘으로 결정된다. 이 생각에 굴복하는 순간, 힘이 곧 정의다 라는 생각에 굴복하는 순간 인간은 아주 쉽게 동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예. 네, 오늘 질문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거 딱 한 번만 받겠습니다. 예. 아이고 서울에서 영철. 한마디 더 존경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그 역사는 올바른 평가, 검증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현 시대를 또 관통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하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올바른 의미에서 정의, 저스티스 같은 그런 정의를 제대로 정의해내고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에는
이런 판단, 검증 이런 게 굉장히 혼재돼가지고 충돌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렇게 협상도 하지만 가치의 어떤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 교수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자성어를 통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어떤 그런 전망들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길면 3년 짧으면 1년 안에 되는 그런 전망들 한번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SNS 소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이에요. 뭐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견디고 보기 어려운 심한 욕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꽤 오래전 일인데요. 대구 분이셨어요. 대구 분이셨는데 제 얼굴을 못 만났어요. 대구 분이셨는데 본래 이제 새누리당 청년당원이었대요.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누리당 되기 전에 한나라당 청년당원이었는데 제 글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당적을 바꿨답니다. 그 기억이 계속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표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제 감히 그것이 올바른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공감하고 교감하고 나누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1년 후, 3년 후를 전망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1년 후, 3년 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고 아예 얘기가 안 통하면 그냥 포기하겠지만 얘기를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자기 생각을 더 다듬고 얘기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한 발짝씩 옮겨 나가는 것. 그게 할 일이고 그게 되면 조금 좋아질 것이고요. 안 되면 조금 더 나빠질 것이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